대부분의 환자와 가족들은 암이 삶의 부분이 되면서 우울, 불안,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에 대한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암 환자들은 어떻게 가정과 일에서의 역할을 채워나가야 할지 등을 포함한 많은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삶에 대한 조절력을 잃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요. 신체 모습의 변화에 대처해야 하기도 합니다. 암이 삶에 가져온 상실과 변화에 대한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죽음, 고통, 통증,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족들 또한 이런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렵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충분히 잘 해주지 못한다는 느낌 또는 가정에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에 지쳐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암 환자, 가족, 친구 모두 암 진단 후 어느 때라도요 또 치료된 지 수년이 지난 후에도 이런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암의 상황이 변함에 따라 또 각자 느끼는 새로운 스트레스에 대처해야 하고 느낌도 종종 변합니다. 사실 암 경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암 진단과 또 치료와 관련된 일련의 스트레스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단 자체가 큰 충격이 되고요. 또 의학적인 치료라든지 또 어떤 치료를 받을지 치료를 결정하는 과정도 혼란스럽습니다. 병의 영향과 치료 후 겪게 되는 부작용도 힘들고 또 합병증이라든지 또 상처 등의 미관 손상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피로를 느낀다든지 또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낀다든지 이런 기능 저하도 경험합니다. 또 암은 지속적으로 내 자신과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신체적인 보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과 관련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 PTSD라는 진단이 있는데요. 암 환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한 친구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암 생존자의 경우에는 10에서 20% 정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소아 암 환자의 경우에는 부모가 PTSD를 경험하거나 가족이 혼란스럽다고 느낄 때 더 PTSD 진단에 걸린다고 하여서요. 부모가 어떻게 잘 대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의 스트레스 정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또 고통스러운지 점수를 체크하실 수 있는데요. 0점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고요. 10점은 가장 고통스러운 걸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현재 나의 스트레스는 몇 점 정도 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다양한 실생활 문제라든지 정서적인 문제, 또 신체적인 어려움, 가족 문제라든지 영적인 문제,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한번 확인하고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이 체크하신 점수가 4점 이상이라고 한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NCC 심리증상평가지는 불면과 불안, 우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0점부터 10점 중에서 얼마나 힘들다고 느끼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끼시는지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느끼시는 증상 정도와 지장 정도가 4점 이상이 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스트레스가 암 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 대처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거나 우울감을 느끼게 됐을 경우에 콜티졸이라든지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암세포와 싸우게 되는 면역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 예로 유방암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암세포와 싸우는 면역 기능의 하나인 자연살해세포가 수술 후 몇 주 동안 활성화될수록 또 오래 생존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마음 건강을 돌보고 언제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지 우울증부터 알아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암이 삶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 슬프고 이전과 달리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또 일부 꿈을 잃어버리게 된 것처럼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슬픔이 오래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게 느껴진다면 임상적 우울증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의 위험 요인으로는 가족력이나 과거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든지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 환자의 경우에는 암으로 인한 위험 요인이 더 추가되는데요.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이런 생물학적인 변화, 그리고 다양한 신체의 증상,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정서적인 요인들이 우울증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환자의 3배에서 5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특히 통증이나 오심, 심한 피로와 같은 신체 증상들을 겪은 사람들은 더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신체 증상들은 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참지 마시고 암치료팀과 잘 상의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상적 우울증은 매우 고통스럽기도 하고 기능 저하, 심지어는 암에 대한 대처나 치료를 따라가는 데 영향을 주고요. 암의 진행이나 이후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임상적 우울증은 잘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우울감과 임상적인 우울증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까요? 네, 이전에 하던 일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고요. 또 기간이 2주 이상 지속이 되고 더 우울감이 심하고 또 수면장애, 식욕 변화, 신체적 불편감, 불안, 초조, 죄책감, 자살 생각 등이 동반된다면 우울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일반적으로 우리가 충격을 받거나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우울감을 자연스럽게 겪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은 일정 시간이 되면 다시 회복하게 되죠. 하지만 임상적인 우울증의 경우에는 우울증 정도도 심하고 계속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우울증을 의심해야 할까요? 슬프고 희망이 없고 공허한 느낌이 하루 중 지속되고요. 대부분의 모든 활동에 흥미와 즐거움이 감소되고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데도 뚜렷이 체중이 줄거나 아니면 폭식 등으로 체중이 늘 때, 또 뭔가 느려진다는 느낌, 아니면 안절부절하거나 초조가 느껴질 때요. 심한 피로감이나 지치고 에너지가 감소한 느낌이 지속될 때, 또 수면 장애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일찍 깨거나 잠자기 어렵거나 아니면 너무 잠만 자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하거나 기억하거나 결정하기 어렵고 죄책감, 무가치함,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 시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 중 체중의 변화나 피로,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은 암이나 치료에 의해서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5가지 이상의 증상이 거의 매일 2주 이상 지속되고 일상 활동에 영향을 준다면 우울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울증이라고 느낀다면 도움을 받기 위해 시간을 내시는 게 필요하고요. 가족들도 전문가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만약 자살 사고나 계획이 있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뇌기능의 변화 등의 생물학적인 요인과 스트레스가 함께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노르에프네프린이라든지 세로토닌, 도파민 등의 신경 전달기에 이상이 있게 되고 특히 불면, 우울, 무기력감, 피로감,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의 변화가 동반되게 됩니다. 사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심리적인 증상이 아니라 신체의 면역 기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암의 발생, 또 진행, 또 항암제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암 환자의 경우에는 우울증과 감별해야 되는 중요한 증상으로서 피로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공통된 증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피로가 우울보다 더 흔합니다. 단 우울증의 경우에는 더 희망이 없다고 느낄 수가 있고요. 무가치감이라든지 죄책감, 자살사고, 그리고 우울증의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피로 시에 기저에 우울증이 있다면 우울증 치료가 피로 회복에 중요합니다. 그럼 우울증에 어떤 치료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크게 의사와의 치료,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 가족의 노력으로 나눠봤습니다. 의사와의 치료로는 심리치료, 약물치료, 광선치료 등이 있는데요. 암과 관련된 불안이라든지 또 우울, 또 스트레스,
또 대인관계의 갈등 이런 게 있을 때는 심리치료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심한 우울증의 경우에는 약물치료도 매우 중요한데요. 암 환자의 경우에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과 또 신체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약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작용이 없는 약으로 선택을 하고요. 또 소량부터 시작을 해서 잘 조절하게 됩니다. 광선치료라고 하는 것은 강한 빛을 쬐는 걸 얘기하는데 멜라토닌의 분비 조절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심한 우울증에는 좀 효과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개 내에 자기 자극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항우울제에 대한 오해입니다. 혹시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은가요? 약으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 약에 의존하게 되어 결국 내 의지를 포기하고 현하지 못할 것이다. 중독된다. 뇌를 상하게 한다. 바보가 된다. 감기약처럼 증상만 나으면 안 먹어도 된다. 여기 있는 말은 다 사실이 아닙니다. 항우울제는 중독되거나 뇌를 상하게 하거나 바보가 되는 약이 절대 아니고요. 우울증은 사실은 내 의지로 그러고 싶지 않아도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우울제의 치료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낫는다 할지라도 일정 기간 동안을 유지해야 다시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울증은 자신이 약해서 생긴 병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빨리 낫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않고요. 사실 우울하게 되면 모든 것이 실제 현실적인 것보다 부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대한 의사결정은 병의 나은으로 연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도록 노력하고요.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활동들에 참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입맛이 없어도 식사를 챙겨 드시는 것, 규칙적인 수면 습관 등 내 자신을 잘 돌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치료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약을 잘 먹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격려하고 적절한 대처와 함께 분명히 낫는 병임을 명심합니다. 증상에 대해서 의지가 약하다든지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요. 환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하되 별거 아니야, 힘내, 이런 섣부른 위로는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를 권하되 너무 조급하게 강요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와 심리 정서적인 부분을 잘 돌보는 것은 암에 대한 대처와 삶의 질, 그리고 병의 경과와 예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울증에 잘 대처하셔서 회복력과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